반갑습니다. 가인지 경영을 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창원에 있는 공단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대답이 돌아오기를 다른 비즈니스보다도 요즘은 공장의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사람이 별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문의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치권에서는요, 이 인건비 인상에 관련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뭐 정치의 문제 또는 이념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당 부가가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인간이 기계와 다르게 어떻게 하면 생산성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바로 이 책,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이 책은 약간은 거대 담론으로 이스라엘의 창조성, 이스라엘의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인당 생산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의 저자인 김대식 박사와 바이스 교수는 서로 대담의 형태로 이 책을 구성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일자리의 약 60%, 59% 혹은 70%가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 한 대가 인간의 노동력 6명 이상을 대체할 것이다. 2025년이 지나면 우리 직업의 약 70%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또 이렇습니다. 구글은요, 이 아틀라스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어떻습니까? 페이스북 자체에 AR 기술, VR 기술을 적용해서 인간이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공간을 이동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곳에서 자신이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테슬라 스페이스 X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화성에 사람을 여행을 보내겠다, 혹은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겠다.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아니죠. 요즘은 버튼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그날 저녁에 먹거리를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창조력이 발휘되어져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부러움의 눈으로만 보고 멈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불어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를 살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저자 김대식 박사는요, 뇌과학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간의 창조력을 발휘되는 개인과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교수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창조력에 관련된 이야기, 전 세계에서 청년 창업률 1위를 달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창조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 책에서 제안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함께 해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동요 이야기가 이 책엔 하나 소개되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따 묶은 어린 소녀가 멈춰서서 물었죠. 왜요? 폭풍과 화산은 모두 부끄럽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자와 호랑이도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죠.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고개를 떨궜어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린 소녀는 다시 물었어요. 왜죠? 책의 저자도 모두 성경을 찾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이게.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을 찾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동요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동요로부터, 이스라엘 동요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답을 찾지 못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질문에 폭풍과 사자와 산과 혹은 성경마저도
멈추어 서서 대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창조력에 관련된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브루타라고 하는 토론 방식이고 후추파라고 하는 이 개척 정신입니다. 하브루타를 단순히 그냥 1대1 토론이다라고 번역하기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 식탁에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언제든 물을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제가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영상에서도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조명한 적이 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서관에 이 2명 혹은 3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아주 활발하게 토론하던 마치 그 한여름의 매미떼가 막 주변에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시끄러운 도서관이 제 이미지에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하브루타 정신이죠.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기업에서도 이 문화는 마찬가지여서 이스라엘의 기업 안에서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브루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후추파는 어떻습니까? 후추파는 한 번 실패한 것,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년식이 되면 그때부터 펀드를 모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창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창업 자금을 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재도전할 수 있는 후추파 정신.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브루타, 후추파.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의 때 토론하는 것, 후추파, 뭔가 실패를 장려하는 것. 이거 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의 기업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김대식 박사는 이 책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성, 아주 자유로운 논쟁에 가까운 토론, 실패를 장려하는 후추파 정신, 이 하브루타 앤 후추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조직 사회가 훨씬 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런 하브루타 후추파 정신이 현대의 가장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 문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압박감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분쟁 지역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이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유럽 국가들에서 무기를 수입을 했었는데요. 1967년도에 프랑스가 이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까운 프랑스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이 매우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위기감,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나 비행기나 감청 장비나 이런 요소들을 직접 고안하기 시작하고요. 이 특별히 테크니온 대학의 교육 방식이 독일 공대 같은 방향으로 점점점 움직이면서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사건이죠. 1989년에서 1990년대 요 시기가 되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의 과학자들, 그 당시에 동독에 거주했던 과학자들이 이 엔지니어들이 대거 또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이 아주 폭넓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런 이민자 집단을 위한 소규모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교육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다지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 사건이죠. 프랑스가 무기 수출을 금지한 사건이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사건은 어떤 시스템에 가해진 우연적인 충격으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어떤 압박감, 위기의식과 결합되었을 때에 어떤 창조력이 발휘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어떤 이 압박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 위기의식, 이게 중요하고 그 위기의식 속에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 외부적인 어떤 우연적인 어떤 충격이 가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창조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지정학적인 어떤 특징, 여러분 지도를 연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제한 나머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과는 정치적, 종교적 혹은 문화적,
반대적 입장에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죠. 김대식 박사는요,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인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죠. 위에 있는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혹은 우리와 이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분쟁 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압박감, 이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압박감은 창조력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는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압박감을 얼마나 건설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현재 당면 과제라는 이런 요소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느냐,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식 박사는요, 이 한 4가지 정도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압박감과 위기감을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가진 자신감으로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이겨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걸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열정 요소인데요. 사실은 이 압박감과 열정은 모양을 달리할 뿐 뿌리는 같은 요소이죠. 그래서 이 열정에는 이 좀 넓은 지식들,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뿐 아니라 넓은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좀 괴짜스러움, 아주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이죠. 괴짜스러움, 좀 독특함스러움, 그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고 있어요. 조직적 차원에서의 2가지 조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수평성입니다. 하브르타 정신이죠. 일반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팅들이 3명에서 5명 정도인의 미팅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 그래야 무임승차자가 없어지는 거죠. 6명만 넘어가면 벌써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수평성,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만들어내는 거. 이 김태식 박사는 이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이 프락탈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작고 강력한 조직이 여러 개 붙어있는 형태이죠. 계속해서 발전하는 나선형 발전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여러 명 모이려고 하지 말고 3명에서 5명이 모여서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해라. 이 조언입니다. 마지막은 상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믿음. 그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는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해 주는 거죠. 이런 정신이 있을 때만이 상호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피터 드러커 이야기들 이 책에서도 조언을 하는데요.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러커의 조언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혁신이 어떨 때 일어나느냐, 창조력이 어떨 때 발휘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혁신은 기회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혁신은 개념 활동이자 지각 활동이다.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성공적인 혁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네 번째, 효과적인 혁신은 작게 시작한다. 다섯 번째, 혁신에 성공하려면 시장이나 산업 안에서 주도권,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러커의 5가지 교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당면에 있는 산업과 비즈니스에서 어떤 혁신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 고객의 문제들, 컴플레인, 거래, 협력 다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미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 창조력의 혁신적인 초점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창조력에 대한 이야기, 또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노동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에 바로 닥칠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2가지가 다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고객에 대해서 또 직원에 대해서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고객 관계를 잘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혁신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점점점 낮은 곡선으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부가가치를 유지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간의 창조력을 발산시키는 방법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가야 해당되는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다른 기업이 이랬다더라, 어떤 스타트업이 이래서 얼마를 투자받았다더라, 그 산업이 크다더라를 부러움의 눈길로만 볼 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속한 산업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력을 촉진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그 인간의 역할다움을 잘할 수 있는 창조력이 발휘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입니다. 오늘은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다소 거창해 보이고 거대 담론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었을 때 약간 긴 시간을 가져서 우리 조직이 창조력이 담보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 현재 문제만 잘 해결할 뿐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리더십의 위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시라면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그리고 후츠파, 그리고 위기의식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문제, 이 책에서 요구되어지는 핵심적인 몇 가지 키워드를 잡고 고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